빅데이터 경매 분석 7번째 시간, 단독 다가구 주택으로 시세 차익 남기기. 지난주에 다세대, 빌라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다세대와 다가구의 차이점이 뭘까요? 우리가 흔히 빌라라고 부르죠. 이 다세대 주택은 건물 한 동에 여러 명의 소유자가 있을 수 있지만, 이 다가구는 한 동 건물이 소유자가 한 명인 경우를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은 다가구 주택 경매 시의 주의점부터 먼저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는데 어떤 점이 다를까요? 다가구 주택에서 주의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다세대나 빌라는 다르게 대출을 받을 때 좀 주의를 좀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독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이 건물 내부에 방이 많기 때문에 대출이 조금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방이 많은데 대출이 왜 줄어들죠? 흔히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서는 방공제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소액 임차인들에게는 최우선적으로 일정 금액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을 해주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방이 여러 개가 있다면 그 각각의 소액 임차인들이 먼저 다 배당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은 공제를 하고 대출을 실행하게 됩니다. 반개수만큼 대출을 안 해준다고요? 현재 임차인이 없더라도 성공제를 하는 건가요? 현재 임차인이 없더라도 은행에서 대출을 해준 후에 소액 임차인이 들어오면 그 임차인이 은행보다는 더 일정액을 먼저 배당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임차인이 있건 없건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낙찰자가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는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럼 대출이 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또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할까요? 단독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임대 수익형으로도 볼 수가 있고요, 매도 차익형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낙찰을 받고 나서 월세를 받을 것인지 혹은 바로 통으로 팔아서 시세 차익을 남길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목표를 갖고 접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할 때와 매도 차익을 목적으로 할 때 어떤 점이 달라지는 거죠? 임대 수익형 목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아무래도 주변에 있는 월세 시세가 어느 정도 하는지는 꼼꼼하게 좀 조사를 해야겠죠. 그리고 이 경매 물건 주변에 원룸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이 많이 있다면 월세 수요를 빼앗길 수가 있기 때문에 주변에 공급량이 얼마만큼 있는지도 판단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도 차익형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단독주택 부지가 용도지역이 무엇인지를 일단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용도지역을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신축 건물을 얼마만큼 더 높게 지을 수 있는지도 판단할 수가 있고요, 나중에 건축업자가 좋아할 만한 땅인지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용도지역이 무엇인지도 꼭 확인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토지 용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죠? 네, 이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 경매 사건의 주소를 이렇게 입력하면은 그 경매 물건의 토지의 용도 지역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임의로 경매 사건에 나와 있는 주소를 검색을 해봤는데요. 현재 용도 지역이 3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나와 있죠. 이렇게 집어만 넣으면 여러분들이 용도 지역이 무엇인지는 금방 간단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매도 차익을 목적으로 두고 낙찰받은 뒤에 신축을 위해서 건물을 철거해도 될까요? 매도 차익형이라고 해서 바로 철거하면 안 되고요. 단독주택이 오래되었다면 함부로 철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래된 건물이 지어질 당시와 현재 법령이 크게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철거만 해버리면 나중에 신축 허가가 안 날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건축사나 관할 구청에 가셔가지고 이 건물을 허물고 신축이 가능한지를 꼭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실전 사례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신다면? 네, 현재 나와 있는 경매 물건을 제가 한번 찾아와 봤는데요. 자, 중랑구 명목동에 있는 다가구 주택입니다. 자, 감정 가격은 4억 7,900만 원 정도 되고요. 한 번 유찰돼서 최저 매각 가격은 3억 8,300만 원 정도 하는 경매 물건입니다. 자, 사진을 보시면 바로 이 건물인데요. 사진에서 보듯이 약간 좀 오래된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건축 연도는 1991년도에 보존 등기된 건물로서 입지를 한번 보시면 7호선 상봉역 그리고 7호선 면봉역에서 도보로 한 10분 정도 거리에 있어서 대중교통 이용에는 그런 큰 불편은 없어 보이고요. 인근을 한번 보시면 코스트코나 이마트, 그 다음에 엔터식스 등이 자리하고 있어서 편의시설을 이용하는데 큰 무리는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상업시설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임대 수요도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매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권리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등기부 등본을 보시면 뭐 근저당권이 설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가압류, 강제 경매를 신청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은 다 말소가 되는 권리들이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상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임차인들 조사 내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4명의 임차인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보증금은 1억에서 1억 500만 원 정도 있는 것으로 권리신고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 임차인들은 일단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면 말소 기준 권리는 현재 2011년 8월입니다. 임차인들 전입일자를 봤더니 2012년 3월, 2012년 11월, 그 다음에 2017년 12월, 2019년 6월 달에 전입신고한 것으로 나와 있죠. 자, 그렇다면 이 임차인들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더 늦게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대항력 없는 임차인들이죠. 따라서 이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다 회수를 하든 못하든 간에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사된 총 보증금을 보면은 현재 3억 7천만 원으로 조사가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주의를 하셔야 할 게, 지금 최저 매각 가격이 3억 8천만 원이고, 지금 총 조사된 보증금이 3억 7천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1천만 원만 있으면 우리가 이 건물을 매입할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할 게, 현재 2019년도 6월 25일에 임차인이 6,500만 원이 있다고 권리신고를 하긴 했습니다. 자, 그런데 2019년 6월 25일이면은 경매 개시 결정일이 언제죠? 바로 2019년 6월 7일이죠. 즉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에 6,500만 원에 내가 전입신고를 했다라고 지금 권리신고를 한 거예요. 자, 과연 이 임차인이 진정한 임차인일지 우리는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만약에 진정한 임차인이 아니라면 조사된 3억 7천만 원이라는 보증금에서 6,500만 원을 빼고 생각을 좀 해야겠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임차인들 전입신고 일자가 지금 2012년도에 내가 1억 원이라고 지금 권리신고를 했잖아요. 자, 그렇다면 현재는 2020년도예요. 자, 그러면 2012년도에 내가 임대차 계약을 했던 이 보증금이 현재 시세를 반영하고 있는지도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방금 제가 설명드리면서 경매 개시 결정 이후에 전입한 임차인은 진정한 임차인이 아닐 것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이유는 건물 구조도를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임차인들이 각 층에 한 명씩 거주하고 있다고 지금 권리신고를 했는데요. 건물 구조도를 보시면 1층은 방 3개 구조로 되어 있고요. 2층은 방 2개, 지하층은 방 3개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매 개시 결정 이후에 전입한 임차인은 과연 어디에 거주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현재 구조도상으로는 각 세대가 구분해서 어떤 특정 부분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에 4번째로 전입신고한 임차인은 진정성이 의심되는 근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매도 차익형을 목적으로 두신다면 뭐 추가적으로 봐야 될 게 있을까요? 매도 차익형으로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그 용도 지역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건물을 더 증축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건축물 대장에서 바로 이 건물의 용적률을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용적률은 107.3%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매 사건의 용도 지역을 제가 살펴봤는데요. 현재 3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르면 3종 일반 주거 지역의 용적률 상한은 현재 250%입니다. 자, 그런데 현재 이 건물은 용적률이 107.3%밖에 안 되죠. 그렇다면 이 건물은 증축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인접지 건물들을 좀 자세하게 살펴봐야 하는데요. 로드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물이 현재 경매로 나온 건물이죠. 그리고 옆에 있는 건물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좀 더 현재 경매 물건보다 좀 더 높게 지어졌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 인근 주변을 봤더니 높이가 다들 현재 경매 물건보다 높죠. 자, 이렇게 봤을 때는 현재 경매 사건 나온 이 건물이 현행법상 상한 용적률을 다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증축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입찰에 정말 관심이 있다면 현재 이 물건이 증축이 정말 가능한지 꼭 확인해야겠죠. 그렇다면 건축사 사무소나 중랑구청을 방문하셔가지고 직접 확인하도록 하셔야겠습니다. 이 물건이 증축만 가능하다면 충분한 투자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단독 다가구 주택을 투자하실 때는 임대 수익형으로 접근하실 것인지 매도 차익형으로 접근하실 것인지를 꼭 정확하게 목적을 정해 놓으시고요. 임대 수익형이 목적이시라면 주변 임대료 및 그 수요를 정확하게 조사를 하셔야 하고요. 매도 차익형이라면 중축 가능성 등 향후 가치도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판단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발품을 팔아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발품을 팔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다양한 프로테크 정보들을 이용해서 손품을 팔아서 다양한 정보를 사전에 얻고 발품을 판다면 발품의 가치는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빅데이터 경매 분석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